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공통적으로 아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노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꿈꾸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최근 이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북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은 국민연금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오늘 속 시원하게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김성주 이사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2019년 첫 방송에 우리 이사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황금 돼지띠의 해라고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복되고 행운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지난 1년 어떠셨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했던 것 같은데요. 1년이 한 1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재정 추계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요. 또 기금 운용의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많았고요. 가장 큰 것은 이것이 왜 전주에 있나라고 하는 서울 중심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기우가 또 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지난 1년 이제 쉽지 않았던 이유가 유난히 국민연금에 관련된, 국민연금공단에 관련된 뉴스들이나 이야기들이 진짜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해에는 2018년에는 왜 유독 많았을까요? 기승전 국민연금이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모든 그 사회 현상의 맨 마지막에는 국민연금이 나서라. 그것은 뭐 굳이 작년에 심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고, 또 이 기금이 650조, 세계 세 번째 연기금이고 국내외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논란도 뭐 끊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작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논란을 통해서 국민들이 노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게 좀 뭐 논란도 논란이지만 가짜 뉴스가 또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면 키워드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그 중심에 서 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때문에 더 좀 곤혹을 겪으셨던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없애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렇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조를 북한에 달라고 그랬다. 뭐 주기로 했다라고 이 가짜 뉴스가 가장 황당한 뉴스였는데요. 그거는 아마 뭐 고발이 되고 뭐 경찰 수사가 뭐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이제 뭐 이런저런 홍보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이사장님을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고 화면에서 여러 번 뵀어요. 뭐 작년에 이제 CF에도 나오시면서 많은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홍보에 좀 신경을 쓰셨나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국민들한테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제도가 국민들한테 정반대로 이해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전에는 저희 주로 뭐 뉴스라든가 뭐 신문 이런 인터뷰가 주로 저희들이 국민들과 만나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또 작년 8월 달에 그런 그 사태를 좀 겪고 난 다음에 저희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라든가 또는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 올바로 좀 알려드리고 현재로서는 가장 훌륭한 노후소득 보장수단인 국민연금을 믿고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튼 예.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이것도 이제 소문이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다 고갈된다. 네. 이런 이야기는 진짜 공공연하게 예. 요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이제 기금에 대한 좀 정확한 이해를 우리 국민들께서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젊었을 때 일을 한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서 잘 적립했다가 노후에 은퇴 후에 돌려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넣었다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그거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잘 운용해서 최소한 그 기금을 늘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나중에 받을 때 예.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적립 기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예. 1889년에 비스마르크 시대에 연금을 도입했는데 현재 한 2달 정도의 적립금만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스웨덴이나 일본,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보통 2년, 3년치만 갖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현재 30년이 넘는 적립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규모도 세계에서 3번째고 예.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은 그렇게 많은 기금을 갖고 있고 30년, 40년치를 쌓아놓고 있는데 이 기금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많은 외국의 연금 기관들이나 전문가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설사 기금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예.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독일도 네. 기금을 쌓아놨다가 기금이 부족해지니까 이거를 방식을 바꿔서 이제 부가 방식을 합니다만 예.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스처럼 거의 국가 부도 사태까지 몰렸던 나라들도 네네. 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줄어드는 부분은 예,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것도 예. 좀 다릅니다. 이제 좀 전문적인 예. 용어를 좀 사용하면요,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영어로 이제 DB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데피니션, 베니핏, 그러니까 내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낼 금액과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내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예. 부담하는 비중은 좀 더 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얼마 낼지, 내가 얼마 받을지는 정해져 있지만 예. 이 기금이 무한하게 계속 불려 나가지는 게 아니고 예. 지금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 2,200만 명이 내고 있고요. 현재 한 465만 명이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한 40조씩 수입이 들어오고 한 20조 정도를 연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쌓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그렇죠. 국가잖아요. 네. 20년, 30년 지내면 내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예. 그거 역시 정부가 그 세대 국민의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는 형태로 연금 제도를 끌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전에 미리미리 네.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급격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우리는 불리하고 깎이고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 역시 예.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개편안, 개선안들이 네. 논의되는 과정에서 또 이사장님께서도 본인의 또 의견을 확실하게 좀 피력을 하셨다고요. 예. 작년 8월 달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그 연금 제도 개편안은 예. 민간 전문가들의 이제 그 의견입니다. 그것이 정부 안으로 그대로 담겨지는 건 아닙니다. 예.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그거를 그 전문가 의견도 참고하고 또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요소들을 고려해서 예. 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적립 기금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 후에 발생할 거라고 예측되는 기금 소진의 우려 때문에 예. 현재 노인들의 빈곤 문제, 지금 세대의 노후 보장 문제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제도이니까 현 세대 노인들이 노후에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또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들이 실제로 이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노후 생활이 가능할지를 네. 먼저 제도적인 완비를 하고 그와 동시에 재정적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언제 기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 보험료 더 내라, 늦게 받아라. 이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과 그렇죠. 불만, 불신을 예. 갖게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당시에 했습니다. 예. 작년 한 해 동안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기 위해서 전국 각지로 그렇습니다. 돌아다니셨던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실제로 만나본 음. 그 현장에서의 우리 국민들 어떤 의견을 주시던가요? 아주 뭐 따가운 예. 목소리들을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16개 도시에서 저희 국민연금회 지사가 주최하는 이제 국민 설명회, 국민 예.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240명이 참여를 했고요. 예. 뭐 패널의 숫자도 한 130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도 국민들도 예. 그런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요. 저희 국민연금공단도 생긴 지 30년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직접 국민들이 이 얘기 들었던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아, 의미가 있는 한 해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신 게 신뢰. 내가 국민연금을 믿고 따르면 노후 보장이 되겠는가. 또 이 거대한 기금을 까먹지 않고 나한테 돌아오도록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아. 취임할 때에 제 일성이 국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주인인 연금을 만들겠다. 이 국민연금은 정권의 것도 아니고 재벌 기업의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거를 잘 유지 강화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때 토론회장에서도 저희들의 그런 생각과 고민 계획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신뢰하게 되는데 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예. 그럼 이제 국민연금 개편이 이제 계속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개편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정부안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 제출을 이제 한 그런 상태고요. 국회가 정부가 낸 이 안을 좀 잘 좀 다뤄서 입법화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와 사, 이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의 연금 특위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 같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합의하고 타협하면 좋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과정을 아마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몇 퍼센트 수준, 소득의 몇 퍼센트 수준에서 지금 현재는 소득의 9%를 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대개 이제 뭐 독일이나 일본 예. 선진국들은 15%에서 20%를 보험료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도 이 부분은 이제 조정을 통해서 뭐 스위스 같은 경우도 뭐 예. 10여 차례 조정이 있었듯이 이 부분도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 문제는 사실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생각은 우리 국민들이 노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예. 국민들한테 여러 번 저희가 다양한 여론조사나 인터뷰를 하면 한 200만에서 250만 원 있어야 노후 생활이 어느 정도 여유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정도 될 수 있는 거는 사람 숫자 많지 않을 거고요. 네. 좀 더 저희가 좀 넓게 물어보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면 그러면 노후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예.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나라가 조세에 의해서 지급하는 국민들 세금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작년 9월 달에 이걸 25만 원으로 올렸고 내년 내후년이면 이거 30만 원을 올리는데 그 30만 원을 국민들은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 70만 원만 국민연금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예. 150만 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한 120만 만들면 되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소득 대체율은 몇 프로면 될 거냐. 그럼 그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은 몇 프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예. 국민들이 좀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 이만큼 받게 할 테니 이만큼 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누구나 사람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잘 이렇게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방식을 좀 바꿔서 얼마 정도가 내가 노후에 필요할 건가. 그거를 자,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으로 30만 원. 그다음 내가 내고 일정 부담하는 국민연금으로 얼만큼. 그보다 더 낮게 살려고 하면 퇴직연금이라든가 민간 보험회사 운영하는 개인연금을 통해서 이 정도를 마련하게 하는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 이제 노후 소득 다층 보장 체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걸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고민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아. 저희들은 이제 국민들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면서 국민들한테 다가설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 게 약간 뭐 DB 방식이라고 해서 DB형하고 뭐 DC형이 있습니다. 정해진 액을 나중에 이제 받는 건데 이제 DC라는 것도 뭐 부가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맞나요? DC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낼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예. 내가 내야 될 금액은 정해져 있고 내가 받을 금액은 가변적이에요. 아. 대표적으로 민간 보험회사의 개인연금 상품이 딱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한간에는 이제 이거를 나중에 혹시 이제 받는 게 변한다고 해도 이게 오를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변한다는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잘 오르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아까 민간 보험회사들의 개인연금은 되게 그거를 이제 주식 등에 투자하거든요. 상황이 좋으면은 올라가지만 수익성이 좋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니까 원금보다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근데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든지 수익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받아야 될 금액이 딱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맡겨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굳이 지금은 그 형식의 변화를 꾀할 필요는 못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나라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는 DB형으로, 즉 확정 급여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의 대부분의 민간 개인연금 상품들은 DC형,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으로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나라에 믿고 연금 보험료를 냈으니까 받을 금액도 확정돼 있는 것이 훨씬 신뢰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운용을 잘해서 수익을 올리면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거는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근데 아까 그 독일 얘기를 해주셨는데 독일은 한 2년치 연금만 한 2달 정도. 2달치. 예. 2달치만 이렇게 예. 가지고 있으면 좀 이렇게 국민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거든요. 독일은 뭐 아까 20% 가까이 되는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예. 독일 정부는 그 만약에 줄 돈이 부족할 때 정부가 그거를 메꿔준다고 하는 것을 법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연금상으로 들어오는 건 2달치 정도지만 혹시 모자랄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지급을 하는데 예. 그 액수가 부족했을 때 못 주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그때는 정부가 보조해 준다라는 걸 법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행사에서 의견을 내주실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뢰라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이게 기금을 아무래도 어쨌든 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 3위 규모의 큰 기금을 운용하는 곳 아닙니까? 이 기금을 좀 잘 독립적으로 좀 잘 운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저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인 저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그 기금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은 펀드 매니저 약 한 300명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과거에 이 직전 정부의 박근혜 정부 때 소위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은 합병이 이루어지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합병 비율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기금운용본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것이죠. 어떻게 내 노후 자금을 손을 댈 수 있느냐, 손해를 끼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시 제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고히 보장해야 된다. 어떤 정치 권력도 경제 권력도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지금 잘 독립성 보장하에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독립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또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맡긴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좀 잘하고 있나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제도나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투명한 그게 이제 투명성 이슈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기금 운영의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건 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투명성입니다. 과연 이것을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 의사결정하고 있느냐. 어디다 투자했는데 이게 사적인 게 개입이 없이 정말 수익을 잘 내려고 투자했는가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걸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몰라요. 그건 제가 전에 국회 야당 의원 시절에 그 회의록을 공개를 하고 계속 주장했고 지금 이 회의록을 완전히 공개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투자했는가를 밝혀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르면은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투자한 전체 종목을 다 공개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세계 연기금 중에서 공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저희가 그 실적을 매월 공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보통 분기당, 연단위 공개하는데 공개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명성은 다른 어느 나라의 해외 연기금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을 또 운영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국민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은 정해져 있다지만 잘 운영이 돼야 좀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투자해서 다음 달 수익이 얼마냐를 따지는 기관이 아니라 지금 투자하면 3년, 5년, 10년의 이후의 수익률이 어떠냐를 따지는 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아무튼 매월 매일 등락하는 주식 시세에 따라서 예. 얼마 손해보고 이득을 봤다는 게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그건 사실 언론의 탓도 큰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장기 투자자로서 예. 현재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30년 동안에 누적된 수익률 한 5.6%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세계 5대 연기금지에서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아. 지난 2000년도에 저희가 기금운용본부가 생겼는데요. 예. 그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한 20년을 놓고 보면 6.01%입니다. 그러면 기금 규모는 작지만 가장 운용을 잘한다고 하는 캐나다의 CPPIB가 6.1%거든요. 거의 뭐 동등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금 규모가 클수록 높은 수익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예. 우리는 기금 규모도 크지만 수익률도 가장 높아서 한국의 국민연금은 외국에서 보면 굉장히 칭찬의 대상인데 야.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맨날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또 유난히 작년에 좀 이렇게 쓴 뉴스들과 안 좋은 뉴스들, 좋은 뉴스들 다 섞여서 나왔었는데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왜 잘 서울에 있는 기관을 예. 전주로 데려왔느냐. 예. 그리고 왜 또 그곳에서 뭐 이렇게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예. 근데 오고 나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전주 오고 나니까 좀 뭐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는 좀 어려움이 느껴지시던가요? 아니면 사실 큰 차이는 없나요? 사실은 많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해요. 금융업처럼 선진적인 산업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거는 서울에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다 서울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으면 되지 지역이 왜 따로 있어야 되는 거냐. 저는 금융업은 지역 의존적인 산업이 아니다. 예. 그 사무소가 어디가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미 세계 82개 나라에 투자하고 있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뉴욕과 런던과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투자 의사에 대한 결정이 전주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저희는 전주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대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뭐 뒷받침하는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세계에서 좀 유명한 은행들이나 전주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들이 좀 들어오신 거죠? 지금 저희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거대한 은행들, 그다음에 운용사들이 많습니다. 뭐 익숙히 알고 있는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 이런 기관들이 다 저희 국민연금과 거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그 금융 거래를 외환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인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SSBT라고 하는 은행이 작년에 전주에 와서 저와 직접 전주 사무소 개설에 대한 합의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행의 수탁 자산이 330조 달러. 아, 원이 아니라 달러요? 달러. 경대로 우리나라 돈 하면 약 3조 4천경조. 저도 계산도 지금 안 되네요. 저도 지금 너무 큰 계산이 안 되면 그러니까 3경 예. 4천조억 원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1년 GDP 한 770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초대형 은행이 전주에다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새 지금 금융당국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해외 금융기관들이 다 서울에 지점과 지사가 있었대요. 지방에 설립한 사례가 없답니다. 부산도 없답니다. 근데 전주에다가 설립한다고 신청을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SSBT가 세계
글로벌 넘버 1 은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뉴욕의 멜론 은행이라 거기는 이제 넘버 2입니다. 예. 그 은행 회장이 또 전주에 와서 저희와 사무 설치에 대한 협약할 것입니다. 그러면 2개의 해외의 거대 금융기관의 사무소가 전주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동안에 전주에서는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해 나가고 있거든요. 아주 자신 있게.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첫 번째 사무소를 우리 전주에 예, 전주 혁신도시에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그렇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전주를 이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하나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금융도시 구상도 뭐 최근에 제가 이 공단 이사장에 와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예. 2012년 대선 때 제가 대선 공약을 만들 당시에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국민연금 기금본부 이전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비전을 이미 그때 했습니다. 6년, 7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생각은 서울은 국제금융도시로, 부산은 해양 파생금융, 전주는 연기금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이미 국제금융도시 비전을 밝힌 거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저희가 이렇게 서울, 부산과 같이 전주가 금융 중심지로 가려고 하면 금융위원회부터 금융 중심지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의 여의도와 부산의 문현지구가 받았습니다. 저희는 전북의 혁신도시를 3번째 금융 중심지로 지정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관련 용역이 다 진행이 잘 됐고요. 거기서 나오는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금융 중심지 지정과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전북 도민들이나 우리 전주 시민이나 혁신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이런 기관이 내려왔기 때문에 참 뿌듯하고 또 지켜보게 되는데 사실 또 근무지가 변경되시는 분들, 이제 원래 서울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내려오게 되면 또 그분들의 복지에 또 많이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오신 분들의 말씀은 좀 전해 드리셨나요? 사실은 뭐 저는 전주가 고향이고 전주에 있는 집에서 회사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저는 뭐 행복하죠. 근데 저희 이제 국민연금공단의 전체 직원이 한 7천 명이 좀 넘고요. 전주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이 중에서 전주에 연고를 갖고 있거나 전주가 원래 집이 있는 이런 직원은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 90%가 사실은 자기 고향과 집에 떨어져서 사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산다는 게 힘들거든요. 특히 젊은 직원들, 이제 아이가 어리거나 학교 다니는 젊은 직원들은 그래서 아빠는 전주에서 근무하고 엄마는 서울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엄마 입장에서 아빠가 없이 아이를 혼자 돌보다 보니 어려움이 많죠. 그런 이제 불만을 얘기하면 여기 일하는 직원들, 아빠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잘 안착해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좀 노력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왜 여기 와서 주소 안 옮기고 가족들이랑 이사 와서 살지 않느냐라고 자꾸 요구하기 전에 그분들 사정을 이해하고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좀 지방자치체가 그러니까 도나 시군이 그런 도움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려움을 좀 듣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직원들이 그렇게 타지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어쨌든 발령이 나서 이제 온 거고 회사가 옮겼기 때문에 온 건데 그분들은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게 소통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시나 봐요, 우리 직원들하고. 아무튼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직원과 이사장의 사이가 너무 벌더라고요. 그 사장님과 직원의 사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좀 직원들하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어깨도 좀 툭 치면서 어떻게 지내냐 묻고 싶은데
굉장히 그걸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점심 번개, 뭐 저녁에 치맥 타임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서로를 좀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또 저야 기관을 끌어가는 입장이니까 또 저도 이사장으로서 고민을 진솔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잘 협심 합력해서 잘 끌어나가서 국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럼 이제 그런 활동 등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노사 관계가 좀 전보다 좀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진 영향을 좀 받으시나요? 제가 이사장 취임했을 때 우리 노조에서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없었던 깜짝 놀란 일인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화답해서 앞으로 모든 공단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사는 같은 동반자다. 모든 문제를 노조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저희가 노사 공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도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1년 내내 계속 논의한 거죠. 결론 날 때까지 계속 대화하고 토론해서 상당히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사가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뭐 일자리도 더 창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저희가 좀 자랑을 해도 좋을 일일 텐데요. 직원들이 자기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이제 포기하고 그 돈 한 50억 정도를 한 40억인가요? 아무튼 정확한 액수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십억 정도를 절감해서 그걸로 새로운 청년들의 일자리 5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몫을 포기하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한 것 때문에 저희가 상을 정부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지역에 내려오게 된 공단이니까 또 지역에서 참 뛰어난 인재들 또 많거든요. 이 지역 인재를 잘 채용을 하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정부는 혁신 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에게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 이상 채용하도록 목표를 정해줬습니다. 최고 목표가 30%인데 현재는 이제 20%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 저희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젊은 인재들을 이제 채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100명을 채용한다면 최소한 20명, 30명을 뽑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좀 올해는 조금 더 그 숫자를 좀 늘려 보려고 저희들이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으로 모셨지만 이 연금공단과 뗄 수가 없는 게 이제 2012년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시고 보건복지위 계실 때 이 연금공단의 이전을 주장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반대 입장이시잖아요. 그때는 연금공단을 보면서 잘하고 있나 좀 감시하시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받고 감시를 받는 입장이신데 어떤 쪽이 편하세요? 아마 일반 국민들은 감사하는 쪽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감사하는 입장, 국회의원을 했고 감사받는 이제 공단 이사장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쪽이 더 힘듭니다. 그래요? 하는 쪽은 그냥 질문만 딱 던지면 뭐 요즘 방송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질문만 던지고 자료 이만큼. 그 질문이라는 것도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대표라면 그 질문조차도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하고 연구하고 신중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받고 그거를 제도 개선으로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한번 폭로성으로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받는 쪽보다는 감사하는 쪽이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더 좀 못 보는 부분까지 공부를 해내서 질문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받는 쪽은 그때 질문만 받고 뭐 알겠습니다 한다든가 앞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질문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끝까지 그것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의무 측면에서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사장 역할을 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또 이 전임 국회의원이셨고 또 앞으로 이 정치적으로 좀 더 뭔가 해보고 싶은 부분이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뭐 제가 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저 세 가지 저한테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좀 만들어서 국민들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거대 기금, 650조가 쌓여 있는 이 거대 기금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 운용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전라북도 출신이고 전북에 사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여기에 왔으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래서 금융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세 가지 임무를 제가 갖고 있다고 스스로 세웠는데요. 셋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유, 그럼요. 하나하나 정말 공들여서 해야 될 힘들 일인데. 제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성과를 내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전주에서 나고 자라시고 또 전주가 고향이시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 회사 직원들이라고 해야죠. 연금공단 직원들보다는 전주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고민이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생각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뭐 저희 직원들도 한 90%가 고향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걸 이사장님한테 뭐 여쭤보거나 아니면 뭐 제안해주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으셨나요 혹시?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그 음식을 알게 되면 꼭 스마트폰에다 기록해둡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맛집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랑 어디 뭐 회식이나 갔을 때 그 맛집 리스트 하나씩 제가 풉니다. 그럼 직원들이 이제 이사장님 추천 맛집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익히 알려진 그 곳이 아니라 저만 알고 있는 아주 멋진 숨겨진 맛집, 이런 데들을 제가 안내를 하면 만족도 아주 높습니다. 오늘 끝나고 저도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그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저기 출근을 하시거나 이럴 때 이런 제보들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시내에 자꾸 나타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국회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다닐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버스를 타보기도 하고 택시를 타보기도 했는데 가까운 거리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단 이사장 취임하고 난 다음에 원래 계획은 자전거 출퇴근을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몰래 한번 할까 생각했다가 또 직원들 입장을 고려해서 참고 대신 이제 주말에 자전거 타고 주로 예식장 같은 데를 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게 되는데 사실은 가을까지는 뭐 이렇게 양복을 입고 타도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 되니까 이제 외투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식장에 가서 혼주를 만나고 인사한 데까지는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뭐 자전거 타고 왔으니 이렇게 복장이 좀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축하 하객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면 참 곤란합니다. 이게 양복에 정장 차림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점퍼 차림으로 나타나 사진을 찍기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자전거 타고 오가는 게 즐겁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럼 주로 이제 주말에는 정말로 자전거로 많이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그렇게 다닙니다. 제보가 들어올 정도면.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고 참 국민들과도 작년 한 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하셨는데 이제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설정을 해놓고 2019년을 준비하고 있는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국민들이 노후를 국민연금의
믿고 의지해도 될 만한 그런 지속 가능하고 신뢰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게 첫 번째 일일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좀 기금 운용을 좀 잘해서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예. 이곳 전라북도에서 국민연금이 잘 뿌리 내려서 그럼 세계로 나아가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새해에 저희들이 꼭 하고 싶은 그런 일들입니다. 예. 그럼 이제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세 가지 큰 방향성을 가지고 2019년 한 해를 보내게 될 텐데, 또 개인적으로 이 김성주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목표 혹시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원래 좀 책을 읽고 등산하거나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저 개인을 위해서도 좀 시간을 좀 쓰고 싶고, 또 우리 가족들과도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예. 더 욕심 부린다면 우리 직원들하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고 어울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 국민연금공단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국민이 주인인 연금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지켜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섭기도 한 부분이니까 올 한 해 정말 또 목표하신 바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연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예.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네.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지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응원해야 될 그런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만큼 잘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도 아닌가 싶은데요. 몇 년 사이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전라북도 혁신도시의 자리를 트게 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국민들의 응원을 받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또 저도 따뜻한 박수로 함께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토크 결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